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민법 기출문제 특강을 진행하게 된 강사 김경하라고 합니다. 원래 기본 강의가 기존에 예정돼 있던 거는 이제 저희 법무행정이나 이제 법행 시험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1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수강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촉박하지 않을까 해서 1차 공부를 대비하시는 겸 그 중간에 이제 기출 문제나 뭐 간단한 핵심 요건 같은 걸 정리하면서 약간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이번 강의를 기획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만 이제 풀이를 할까 생각도 했는데 너무 그 문제 풀이만 하기에는 시간도 좀 많이 남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내용 정리를 한번 하고 그래도 기출 문제 풀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급하게 암기장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뭐 분량이 한 140여 페이지 되는데, 일단은 이게 제가 이제 세종시에서 이제 올라오고 하면서 이것저것 좀 할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암기장을 급하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버전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업데이트를 하고 해서 이제 추후에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 암기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암기장은 오로지 뭐 저의 창작이라기보다는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요건사실론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옆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연수원 요건사실론 교재를 참고해서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샘 출판사에서 나온 요건사실론이라는 교재도 제가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표를 먼저 정리를 해본 건데, 이거는 일단 뒤에 내용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먼저 내용 정리 먼저 하도록 할 건데, 14페이지에 이제 주제별 핵심 정리, 요 민법 총칙 주제별 핵심 정리, 요 내용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제 1의 관습법. 이 부분은 사실 사례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기출된 예가 없어요. 기출된 예가 없고 판례도 적은 부분이라서 사실상 판례를 정리해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하의 내용들은 전부 김준호저 민법 강의를 기본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 그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제가 기본 강의를 김준호저 민법 강의로 진행을 한다고 했고, 그 책 한 권만 있으면 다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이제 암기장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좀 내용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는 또 다시 한번 책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또 이 암기장 위주로 해서 기본서 한번 더 읽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본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독창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게 되면 이제 민법 제 1조는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관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관습법이나 조리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보충성만 언급하고 있을 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습법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관습법과 구별되는 사실인 관습, 민법 제 106조에도 사실인 관습이라는 조문이 있죠. 그것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관습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등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보면 1번 문제점. 민법 제1조는 관습법을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하되 법률은 입법을 통해 제정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그 성립 시기가 명료하지만 관습법은 그러한 절차가 없어 어느 때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렇죠. 관습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어느 관습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실 판사분들도 그 법원에서 이제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서 판결을 하실 뿐이지 그분들이 만물박사는 아니시잖아요. 결국 관습법이란 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법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성립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통설적 견해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관행 혹은 관습이 존재하고,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을 때 관습법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봄. 여기 보일드 표시가 잘 안 돼 있는데 판례는 크게 두 가지를 요건으로 보고 있어요.
통설적 견해는 크게 두 가지를 요건으로 보고 있어요. 첫째는 관행. 그러니까 어떤 반복되어지는 어떤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 관행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걸 법규범으로 인정하자라는 법적 확신이 있을 때 관습법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판시를 하고 있고, 판례는 그 밖에 이 관습법의 부가적인 요건으로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돼야 된다고 해요. 이게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더라도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만 40세가 넘은 사람은 죽여도 된다, 이런 식의 관습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통용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를 이루는 헌법, 그러니까 헌법의 기초 질서에는 위반되면 안 돼요. 그래서 판례는 이거를 부가적인 요건으로 설시하고 있는데, 법 해석상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종중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것을 현재의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관습법의 효력, 그러니까 종중의 구성원은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것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오다가 우리 현재 법 질서에는 맞지 않아서 이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이 괄호를 보면 전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전원합의체라고 해서 이제 대법관 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판결을 했다는 의미니까 좀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없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 판결이 이어지는 것은 4번으로 가시면 두 번째 줄,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재판은 판결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판사분께서 이제 근거할 법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모든 남자들과 모든 여자들, 그러니까 종중을 같이 하는 후손이 성별의 구별 없이 어떻게 구성원이 되느냐,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리라고 합당하다고 판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민법에서 관습법과 조리 모두를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 활용을 해서 당사자들이 판결해 달라 한 내용을 판결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내용은 뭐냐면 이제 관습법과 구별되는 사실인 관습이 민법 제106조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조문을 한번 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106조는 그 조문의 편제가 보면 법률행위 의사표시 쪽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관습을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문을 보실 때 예를 들어서 1장, 2장 이런 식으로 편제가 있잖아요. 그 편제는 어느 부분을 규율하는지에 대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문을 읽을 때는 이게 어디에 속하는 조문인지 그걸 읽어보고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06조는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률 행위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이 관습법이 법으로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의 관습법의 효력을 보면 이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내용의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는가 인데, 판례는 민법 제1조에서는 법이 없으면 관습법과 조리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법문상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5번은 앞서 말한 판결처럼 관습법이 변경될 경우에 적용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역시 근거가 뭔가 명문의 근거가 없으니까 판례는 법적 안정성과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가져왔어요. 이 법적 안정성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뭔가 추상적이죠.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관습법에 대한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판결 선고 이후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관련해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하여 소급 적용을 부정하였으며, 다만 당해 사건에 한해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의 본질과 정의에 따라 변경된 견해가 소급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습법이 여기 존재를 했고, 여기 판결이 있었어요.
그럼 관습법은 원래 여기에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존재를 하는 건데 이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거고 이제 당의 사건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때 존재한 사람들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한 거긴 한데 이 당의 사건은 권리 구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이것에 한해서 이제 이 판결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 자 어쨌든 이 관습법 부분은 만약에 사례 문제로 나온다면 이 판례 내용이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판례를 위주로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제 2번은 신의 성실의 원칙. 앞에도 뭔가 제가 명확한 근거가 없을 때 판례가 드는 거를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민사소송법상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대원칙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제 의의를 보시면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라 한다. 말 그대로 그냥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뭔가 구체적인 근거라 보기는 어렵지만 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죠.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건이나 뭐 그런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적용 대상에서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등의 채권 관계 등 법적인 특별 결합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사인 저랑 수강생인 여러분들이랑 어떤 강의 수강을 일하는 법적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저는 강의를 열심히 할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스쳐 지나가다 만난 사람한테는 당연히 신의 성실의 원칙 같은 게 적용될 수가 없겠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 말을 이제 법적인 특별 결합 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 일반적 행위 규범은 1차적으로 민법 제750조 소정의 위법 행위의 판단에 의해 설정된다는 건데 크게 저희 민법상 법률 행위는 계약과 법정의 법률 행위 이게 다예요. 계약은 당사자들이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합의한 내용대로 되는 거고 법정의 법률 행위는 뭐냐면 법 규정에 어떤 법률 행위의 효과를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법 750조 이거 불법 행위 규정이죠. 이런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란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적용될 수 있으나 이 법정의 법률 행위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기능과 한계는 법률관계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 및 법률의 흥결을 보충하는 역할.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은 처음에 계약을 맺어진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먼저 해석을 하고 이것에서 불구하고 무언가 정하진 않았어. 정하진 않았는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적용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효과로 신의 측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 남용은 가행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뭔가 계약 관계를 주장하다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장을 안 해도 판사 입장에서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서 구체적인 사안, 법률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 주장한 대로 권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일종의 제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 파생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있는 게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냥 뭐 이름만 봐도 알겠죠.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선행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객관적으로 모순된 후행행위와 그에 대한 귀책 등이 고려된다. 자, 여기에서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제가 보일드 표시를 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선행행위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존재. 그러니까 신뢰. 일단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보호가치, 뭐 예를 들어서 망상을 가진 사람의 보호가치는 신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앞선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다만 선행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것인 경우 강행법규의 취지 실현을 위해 이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판례에 일관된 입장. 이제 강행법규에 대해서 위반되는 것을 이제 선행행위가 강행법규에 대해서 위반되는데 후행행위가 그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은 우려해서,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이 정해진 것에 대한 보충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강행법규가 정한 취지에 어긋나게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인정 판례가 있는데, 건물의 담보가치 조사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고서 경매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주장한 경우, 이때는 인정한다는 건데 저는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행위 금지 원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어쨌든 나는 임대차 관계가 없다 주장했으면 나중에 다시 경매 절차에서 내가 있다 주장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 좀 헷갈려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여 후에 시효 주장을 한 경우, 이거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라, 이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판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판례,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강행법규의 취지를 몰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허가 대상 토지 거래에 허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국토계획법이라는 거는 이제 나라의 국토를 이제 정부에서 계획에 맞춰서 다 짜놨어요. 그 짜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 대상인 토지가 있고, 그 허가 대상 토지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다는 강행법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의칙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손실 보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허가 없이 매도나 담보 제공 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립학교법이라는 이제 교육적 목적의 재단에 대한 보호를 위한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파생 원칙으로 실효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실효, 무언가 잃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리자가 행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당한 신뢰를 준다음. 이게 다 신의칙의 원칙의 파생 원칙이기 때문에 신뢰는 다 들어갑니다. 정당한 신뢰를 준 다음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이 지금 요건들이 다 법문에는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요건을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두 문자로 해서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앞 글자만 따서 그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 다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당한 신뢰를 준 경우, 정당한 신뢰 할 때 정자, 상정, 그 다음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했다 해서 해서 상정세,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만들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나오는 원칙이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 이 뭐 제목 그대로죠. 계약 성립 당시에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 그런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계약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계약 준수 원칙의 예화로서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 그러니까 사정이 변경이 돼서 뭔가 계약을 수정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수정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뭔가 수정하기에는 너무 격차가 크다. 그러면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정이라 하면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 이게 첫 번째 요건이겠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요건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변경. 이게 두 번째 요건이겠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사정 변경이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생긴 것. 이게 이제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때 판례는 계속적 계약에서 회사 임원의 지위에 있어 부득이 회사와 제3자 간 거래의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회사의 임원 위치에서 이제 책임을 진 거기 때문에 이제 사정 변경을 인정을 한 예고, 우리 판례가 기본적으로 일시적 계약, 그러니까 계약이라 하면 그 순간 뭔가 요건을 정하고 효과를 정했으면 사실 계약 체결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뭔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느냐? 왜냐면 계약은 상호 자기가 의사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자기가 의사를 합의로 한 건데 이거를 사정이 좀 변경됐다고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려는 듯한 반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또 계약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고, 제가 자꾸 뒤에 내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신의칙이나 뭐 관습법 이런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원칙은 모든 계약 관계에서 대부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 나와요. 그래서 채권 강론에서도 사실 이 내용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민법 총론에서 먼저 간략한 설명을 하고 뒤에 좀 구체적인 사례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파생된 원칙 중에 하나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파생된 원칙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2조의 후문에 보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볼 수 있는 경우 그 권리행사를 전제로 한 효과가 생기지 않게 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건이 또 나와 있죠. 권리행사가 있어야 되고, 이게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 그러니까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고, 그다음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볼 수 있는 경우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고. 단 판례는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인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죠. 그 밑에 이제 참고 표시 보면 권리 남용이 문제되는 사안은 대부분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며, 판례는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함. 민법상에서 이제 소유권이라는 소위 말하는 권리, 나의 권리들은 정말 사적 자치의 원칙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는 것만으로 이제 권리 남용이라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례 문제를 풀 때도 뭔가 이익 형량을 할 때도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 주제 3에 자연인의 능력이 나오는데, 앞에 나온 거는 법원에 대한 거고, 일단 사례를 처음 해보면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을 해야 돼요. 성립을 해야 그 다음에 이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립을 아직 안 했으면 뭐 애초에 효과가 나올 그 전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당사자, 목적, 그 다음 의사표시. 이렇게 해서 당, 목, 의 요게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자연인, 당사자에 관련된 거죠. 어차피 우리 법에서 당사자는 2명밖에 인정 안 돼요. 자연인이랑 법인. 결국 인만 인정돼요. 인만 인정되고, 뭐 여기 당사자의 또 요건으로 뭐 권리 능력. 당연히 살아 있어야 권리 능력이 있죠. 죽은 사람한테 권리 줘서 뭐예요? 그다음 의사 능력. 당연히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여기에 자신의 의사를 투영시켜서 약정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의사 능력에서 파생된 행위 능력. 제가 파생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유형화한 게 행위 능력이기 때문에 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당사자에게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풀 때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건 검토가 아닌데 뭐 이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목적은 뭐 법률 행위를 통해서 어떤 걸 하려는 거냐.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집을 취득하려는 거고 매매 대금을 받으려는 게 목적이겠죠. 그 목적에 대해서 적법한지 여부, 103조 위반 여부 등을 검토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유효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서 따지고 있는 거는 107조, 108조, 그 다음 109조, 110조 등등. 그 다음 111조에서는 의사표시의 도달. 그래서 이에 따른 법률 효과를 다 따져서 이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다 충족이 된다. 그러면 이제 법률 행위가 성립을 하는 거고, 이 법률 행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그 효과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게 민법총론의 흐름입니다. 민법총론에서는 결국 이 성립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들을 배우는 건데, 이제 이 당사자, 그 중에서 자연인부터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의 능력. 첫 번째,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은 사람이 출생한 때부터 권리 능력을 가지며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서를 기준으로 한다. 출생 전의 태아는 우리 민법상 개별 보호 규정으로 보호하고 있다. 개별 보호 규정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규정 조문이 민법 제762조랑 1003조 사망 등이 있어요. 이게 뭐 가족법이 사례 문제에 포함 안 되는 시험에서는 사실 뭐 출제될 확률이 낮기는 한데, 가족법도 사례 문제에 포함되는 뭐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왜 조문들을 표시해 줬는데, 이 조문들은 그 사례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적시해야 될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풀 때 법이 들어가야 돼요. 이 근거법을 적어줘야 그 부분이 배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태아의 법적 지위, 이것도 이제 학설상 논의가 있는 부분인데,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럼 아직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죠. 형법에서는 진통서를 원칙으로 하는데,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 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 문제의 사실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여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고 보는 견해. 이걸 정지조건설과 문제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권리 능력을 갖되 사산된 경우 소급해 권리 능력을 잃는다고 보는 견해. 해대조건설이 대립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립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게, 양설 모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가 죽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대립은. 근데 판례는 특정한 권리를 태아가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권리를 취득했다 해도 이 태아가 뭔가 계약 행위를 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행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대행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 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살아서 출생한 때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 시기까지 소급해 그때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권리 능력이 없다는 정지조건설 쪽에 좀 더 가깝죠. 현행법상 태아의 대행기관이 없음을 고려할 때, 우리 민법상 태아의 대행기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리에 대한 일반 규정은 있지만 일단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리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태아에 대한 대행기관이 없음을 고려할 때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되고, 태아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여기 써놓은 학설 판례 검토를 써주시고, 이제 사안에 적용으로 해서 사안에 맞춰서 포섭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 능력의 소멸, 이건 뭐 사례 문제로 나올 여지는 없는데, 일단 사망한 경우에 호흡과 심장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그 다음 동시 사망의 추정, 이건 상속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친족상속법이 출제되지 않는 뭐 법무행정시험이나 뭐 이쪽에서는 크게 뭐 사례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반대 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추정은 번복된다. 그리고 동시 사망이 추정되는 수인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나 대습상속은 인정된다 는 것이고,
그다음 권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두 번째로 검토할 건 의사 능력이죠. 자신의 행위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력 내지는 지능으로 구체적 법률 행위와 관련 개별 판단해야 된다. 아까 이 행위 능력은 행위 유형화해서 판단하는 데인데 의사 능력은 개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 행위에 특별한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 경우 그러한 경우도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 능력이 인정된다.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내가 어떤 효과를 의욕했는지 그 의미를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3살짜리가 뭐 보증에 대해서 의미를 알겠나요? 그런 것들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 무능력자가 한 의사 표시는 기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의사 능력과 더불어서 행위 능력이란 것이 있는데 이건 행위 당시 의사 능력 유무의 입증이 어렵고 상대방의 불측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법은 재산상 법률 행위의 분야에서 제한 능력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 능력자 제도는 재산상 법률 행위에 한해서 규정되어 있고 제한 능력자에 속하지 않는 자를 행위 능력자라 하고 행위 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가리킨다. 아예 의사 능력 중에서 유형화해서 특히 그 중에 재산 행위 능력에 한해서 유형화를 한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건 당연히 제한 능력자 중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뭔가 선고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만 19세가 됨으로써 미성년자를 벗어나는 거죠. 그 밑은 미성년자고. 미성년자 자신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대. 상대방은 다음 사유를 항변하여 취소를 저지할 수 있다. 이거 조문들을 쫙 읽어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항변 사유라고 했는데 이제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은 법률 행위를 다 취소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와의 법률 행위는 유효해. 나한테 계약을 이행해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유란 거죠. 그 첫 번째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이고 이 친권은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행사해야 되나? 909조 2항.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동의. 동의는 특정되거나 한정된 법률 행위에 대해 해야 하며 동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 대리인의 대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처분을 해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가 있고 이때 범위는 재산의 범위를 말함.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주면서 그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어떤 용도를 특정했다 하더라도 그 용도 특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 500을 네가 알아서 쓰라 이런 식으로 재산의 범위를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의 종류는 특정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이때 소송 능력까지 가집니다. 이건 민사소송법상 또 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와 달리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법정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미성년자가 그 영업상의 대표인데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뭔가 영업상 행위를 하면 그 사람과 거래하는 상대방들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법정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나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 이것도 근거가 143조와 145조 있고 취소권의 소멸 원인 146조가 있고 그 다음 이건 이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행위 권리인데 상대방의 촉구권, 원래는 이게 최고권이었는데 이제 촉구권으로 바뀌었어요.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촉구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발신주의죠. 추인을 간주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미성년자 측이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한 사실 혹은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이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이제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성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것에 대한 거죠. 이 속임수에 관해 판례는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쓴 것을 말한다며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없다고 했죠. 속임수의 유무는 이때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한 이유는 옆에 보면 조문이 다 써져 있어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이 조문이 어디 있나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례 문제 때 검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옆에 가면 이해상반 행위란 개념이 있는데 미성년인 자의 불이익으로 친권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로 민법은 이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는 921조. 이해상반 행위인데 이해상반 행위를 하면 이제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냥 똑같아요. 이해 상반 행위 그냥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 상반 행위인데 친권자가 대리한 경우 본인은 무권 대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왜냐면 친권자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여기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은 무권 대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표현 대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서로 주장이 오고 가는 게 나올 텐데 사례 문제상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해상반 행위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 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행위를 오로지 객관적으로 본대요.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 그러니까 주관적인 의도 같은 걸 배제한다.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도 묻지 않는다며 형식적 판단설의 입장입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상반하는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만 판단한다. 이거는 무능력자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조화의 측면에서 행위의 외형이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판례 입장은 타당하다. 이 검토를 제가 써주는 경우들이 거의 항상 써드릴 건데, 이 판례를 사례 문제에서 서술을 한 다음에 이 판례의 태도가 어떤지 평가가 좀 필요합니다. 왜 그리고 그 판례가 그렇게 옳은 건지 나의 생각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사례 문제. 막말로 그냥 판례는 이랬다 하고 답안을 쓸 거면 그건 그냥 암기 시험이죠. 사례 시험이 아니고. 그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된 사례에 대한 풀이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검토는 짧게라도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판례에서 언급한 근거들이 다 있어요. 뭐 옛날 판례들은 근거가 없기도 한데 요즘 판례들은 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신용 구매 계약, 요거는 이제 사례 문제로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원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신용카드 계약과 신용 구매 계약의 취소를 구한 사안. 이거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만드는 계약을 했어요. 신용카드를 만드는 계약을 했고, 신용카드는 이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는 데가 있죠. 신용카드 가맹점. 요새 가맹점 아닌 데가 없긴 한데, 이 가맹점에서 물건을 미성년자가 구매를 하면 이 신용카드사가 여기 대금을 지불하고, 이제 한 달이 보통 지나고 다음 결제일 때 미성년자의 그 돈을 출금을 해가지고 카드사가 요 세 명의 관계가 신용카드 구매 계약에 이제 내재돼 있어요. 여기에서 1번 원고와 피고 사이 신용카드 계약의 취소는 인정하였다. 요 계약의 취소는 인정했다는 겁니다. 요 계약 미성년자니까 이 신용카드 이건 단순히 그냥 계약을 체결한 건데 이제 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가맹점과의 신용 구매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제한 능력자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신의 측의 이유로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미성년자가 취소를 주장을 하니까 이 신용카드사나 가맹점 쪽에서 그거는 안 돼. 너는 먼저 네가 성년자인 척하면서 우리랑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에 따른 대금을 부담해야 돼. 따라서 신의 측을 이유로 해서 너는 취소할 수 없어 라고 항변을 한 건데, 이제 법원 측에서 미성년자의 취소는 강행 규정이므로 신의 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대신에 다만 원고가 당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해 법정 대리인은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고, 신용 구매 계약은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이어서 신용 구매 계약은 유효하고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를 신의 측, 그러니까 2조가 아니라 묵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한 재산 6조라고 본 거죠. 근거를 6조. 묵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한 재산 6조라고 봤고,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월에 요새 용돈을 얼마나 받나요? 월에 한 40만 원의 용돈을 받고 있었다고 칩시다. 이 용돈 내에서는 이 미성년자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 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거래가 막 큰 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용돈 범위 내 처분이어서 이 신용 구매 계약도 이것도 유효하고 취소할 수 없다고 한 거죠. 유효하고 취소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사용한 물품 구매 대금, 그러니까 원고는 여기서 미성년자죠. 물품 구매 대금은 신용카드사가 원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것으로 원고가 그 대금 채무를 면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봄. 카드가 결제되기 전에 이 소를 청구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유효를 하고, 이 유효를 하면 대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금 지불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사가 이제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데 아직 지불이 안 됐으니까 요 구매한 부분에 대한 물품 구매 대금만큼 이 미성년자 측이 부당이득을 했다. 그거를 이제 신용카드사에 반환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구매 대금은 다 지급을 했고 지금 이 둘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밑에 성년 후견 제도를 제가 표로 간략히 정리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이 성년 후견 제도는 사례 문제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판례 사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건이랑 능력 그리고 권한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뭐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거나 할 때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핵심은 요건에서 후견 개시 심판은 다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견 개시 심판이 없으면 의사 능력이 여기 보면 정신적 제약으로 지속 결여되면 피성년 후견이, 사무직 능력이 부족하면 피한정 후견이, 그냥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면 비특정 후견인인데 이 분류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분류이고 이 심판이 없다면 다 의사 능력의 문제로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15조, 16조, 17조가 있고 이 항상 조문을 위주로 해서 어디 근거에 해당하는지를 항상 이렇게 뽑아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금 요 문제에서도 아까 처음에 신성실의 원칙도 나왔잖아요. 2조도 나왔잖아요. 이 판례를 언급할 때 2조는 뭐 부인하였으나 6조에 의해서 인정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냥 이 내용만 적더라도 물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근거까지 잘 알아서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부재와 실종, 부재자의 재산관리. 이거는 뭐 재산관리와 관련해서도 사례 문제가 크게 나올 일은 없는데 이거는 특히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했을 때 그 재산관리는 이 선임 권한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용 계량 등의 관리 보존 행위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를 따로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재산관리인이란 게 일단 대리권이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두 번째 중에 대리인인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권이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없는 처분 행위에 대해서 이제 무권 대리 행위인지 혹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한테 처분을 해서 아무 효과가 없는 무효인 법률 행위인지 그걸 좀 구분해서 사례 문제 때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허가를 받아 처분 행위를 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한 처분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고 일단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유효하고 허가 없이 처분 행위를 하거나 부재자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처분한 행위는 무권 대리가 되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풀 때 처분 행위를 먼저 따져주고 없다 그러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무권 대리 내용으로 이제 답안을 서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만 재산 대리인은 법정 대리권이 있어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126조의 성립 여지가 있다. 이 사례 문제 풀 때 이 순서대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고 그 다음 이제 실종 선고 이것도 사례 문제로 크게 나오진 않는데 요건 등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존 여부가 일정 기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 선고를 하여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이게 간주냐 추정이냐 가지고 동시 사망의 추정 가지고 객관식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요건 실질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 되고 생사가 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종 기간이 경과해야 돼요. 형식적 요건으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및 공시 최고의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하며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후순위 상속인은 뭐 이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뭐 상속을 받는 이해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 효과로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 그 사망 시기는 필연적으로 소급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이게 그 사람의 생존 기간이라고 봅시다. 이때 실종이 됐고 실종이 된 때로부터 기간이 경과해야 되니까 실종됐어요 신고를 하고 이때 실종 선고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딱 기간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뭐 몇 년 지나서 실종된 걸 신고를 했고 그다음 유효 기간이 지났을 때 실종 선고가 이루어지니까 어느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소급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인 거죠. 필연적으로 소급하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있을 경우 그 선임 결정 취소 전까지는 권한을 보유하므로 설사 실종기간 만료 후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와 상속인에게 미친다. 사망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되며 사망의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왜냐? 이거는 판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 선고 취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종 선고의 취소 요건 오른쪽에 보시면 실종자가 생존해야 되고 실종 기간 만료 시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형식적 요건으로 역시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 등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본인도 포함되어 있죠. 이때는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 효과로 실종 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다시 또 무효가 됩니다. 다만 실종 선고를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맺게 된 선의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위법 제29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 범위를 현존 이익의 한도로 보고 있고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제 누가 선의인지에 대해서는 법문이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통설은 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의 선의, 가족법상의 계약에서도 당사자 쌍방의 선의, 그러니까 모두의 선의를 위한다. 그냥 쌍방 선의서를 다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넘어가고 법인격의 형해와 남용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한도에서 법인격을 부인하는 이론. 실정법상 근거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내지는 권리남용의 금지. 그러니까 근거가 명문상 법인격 부인론은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 법리는 법인의 독립성과 구성원의 유한 책임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에 관계된 특정한 사안에 한해 그 법인과 그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개인 등을 서로 동일하게 다루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 회사 설립이 보통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뭐 진짜 사업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나의 것들을 이 회사 명의로 다 돌려서 책임을 면탈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을 하고 내가 한 행위로 본다. 이게 법인격 부인론의 요지입니다. 요지고 기존 회사가 채무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위법한 목적을 위해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이 두 회사 중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는 별개의 회사까지 확장은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뒤에 보면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밑에 법인의 능력이랑 관련돼 가지고
특히 법인 중에 사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문제점을 보시면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 시기를 정한 48조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시를 필요로 하는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 문제된다.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 없이도 제48조의 규정에 정한 때 법인이 출연재산이 귀속되지만 법인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186조의 원칙으로 돌아가 그 등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48조에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에게 귀속한다. 여기서 등기를 요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물권법상에는 다 아시겠지만 공시,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권법상 적용되는 대원칙이 적용될 것이냐, 혹은 법인의 재산에 관해서는 이 48조를 특별 규정으로 보아서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는 거죠. 재단법인이 사례 문제상 많이 나올 확률은 낮지 않지만 그나마 나올 쟁점 중에 하나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당사자 간에는, 그러니까 재산을 출연한 사람과 재단법인 간에는 48조가 적용되고 그 외에 제3자들한테는 186조가 적용된다고 해서 상대적 유효서를 취하고 있죠. 상대적. 여기서는 유효한데 여기서는 무효일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 유효서예요. 검토를 보시면 판례는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48조의 규정을 현행민법의 형식주의 입장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보되 186조가 원칙적인 것이니까 48조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본 거죠. 다만 제3자의 관계에서는 다시 186조의 원칙을 고수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려 한 것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례의 입장을 지지할 수가 있겠죠. 물론 판례 입장을 비판하셔도 좋고,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법인의 능력, 아까 자연인처럼 똑같이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겠죠. 일단 권리 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판례는 정관상 목적의 범위를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가 포함된다고 하여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면 넓게 해석한다. 그 권리 능력을 넓게 해석한다. 목적의 범위 내면 좀 넓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을 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해 절대적 무효로 보며 대표권 제한과 달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이제 대리 행위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 권리 능력이 없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죽었거나 살았거나인데 대리 행위고 뭐고 문제될 여지가 없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리를 못 하니까요. 그다음 행위 능력. 법인의 행위는 현실적으로 자연인을 통해 할 수밖에 없고 회사가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활동을 하겠죠. 그걸 통해 할 수밖에 없고 이때의 자연인을 대표기관이라 부르고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이 관해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대표이사가 대표하는 거나 대리하는 거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설사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권리 능력, 그러니까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 한 법인의 행위로 된다. 사실 권리 능력이 부인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목적 범위가 있다 쳐도 직간접적으로 그것과 관련되는 거면 목적 범위 내로 보는 넓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부인되는 경우는 정말 흔치는 않습니다. 사례 문제하기에는 너무 단순해지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이 권리 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한 법인의 행위로 된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법인에 대해 효력이 부정되는 수가 있다. 그렇고 그 다음에 3번 불법행위 능력. 아까 행위 능력은 계약상 이런 행위 능력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어딨지? 여기 법정의 법률행위 계약이 아닌 경우에 750조에 적용됐잖아요. 이 750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민법 제35조 1항은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그 효과를 정한 것으로 750조의 특칙이 된다. 요 아까 말한 법정의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750조의 특칙인 거예요.
특식이 되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의 대표기관 아닌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법인은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대표기관, 뭐 대표이사의 행위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항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사항의 의결 등에 관련 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것에 관해 규정한다. 그리고 성립 요건. 이거 요건을 또 두 문자를 따서 보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직무에 관한 행위여야 하고 그 다음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직불 이렇게 두 문자를 외워주시면 되고 대표이사라도 대표권이 없는 경우는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기 때문이죠. 대표자는 명칭, 직위, 등기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명칭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대표이사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문이다 이래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오너라고 한다면 적용된다는 거죠. 그다음 직무에 관한 행위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거래가 들어가는 것들에서는 거의 다 외형을 보고 판단을 해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거를 상대방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직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경우 대표권의 남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으며 왜냐면 남용했는지 아닌지를 상대방이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례 이론을 원용하여 대표권 남용의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모른 때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모르죠. 남의 사정이 어떤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대. 악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를 보호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 판례는 원래는 연월일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판례 번호만 이렇게 해놨는데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거나 하면 뭐 종합법률정보나 혹은 법제처 법령 어플에 들어가셔서 이 판례 번호를 치시면 그 판례가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이 앞서의 요건을 다 충족하면 이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법인과 대표기관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부진정 연대 채무를 지며 이때 법인은 대표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법인 그 자체한테도 손배를 청구할 수가 있고 대표기관인 그 대표이사 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경우에는 35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35조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니까 이 경우에는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지고 민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까 연대 책임인 35조 2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 불법행위 능력 받고 그 다음 이제 법인의 기관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인데 이사의 법인 대표 이사는 법인을 각자 대표하며 각자 대표가 원칙이고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대리행위의 방식,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등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준용된다는 말은 사례 문제에 있어서 법인 대표에 대해서 표현대리에 관해서 검토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고 다만 대표권 제한이 등기된 때에는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해서 대표권 제한 등기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권 제한은 정관 또는 사회청의 결의에 의한 제한이 있고 이때 대표권 제한 방식과 내용으로 대표권 자체를 박탈하는 제한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판례는 대표권의 제한을 각자 대표에 의한 제한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인수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정관의 규정, 뭔가 행위에 있어서 절차상 제한을 가한 경우 혹은 법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맺을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대해 대표권의 제한으로 본다. 이런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의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고 대항 요건으로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원래 기본적으로 대표기관은 모든 그 회사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근데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해놨으면 그걸 상대방이 알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고, 판례는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지 않은 한 법인은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든 악이든 상관없이 등기를 해라. 왜냐하면 회사는 거래 안전에 있어서 더욱더 이제 정확하고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등기를 요구하고 하는 거죠. 이는 등기 제도를 통해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려 하는 60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고, 이 경우 등기 사실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대표권 제한을 주장하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그다음 이 아까 친권자의 이익 상반처럼 법인과 이 법인 대표, 그러니까 이사의 이해상반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똑같이 있네요. 64조. 이해상반 행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본조를 위반하여 대표 행위를 한 경우 무권 대리가 된다. 원래 권한이 없었으니까 무권 대리가 되죠. 이 경우 상대방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 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례 문제 때는 대표권 제한이 나오면 먼저 목적범위 내인지를 따져주시고, 목적범위 내가 아니면 대리가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아마 목적범위 내일 거예요. 목적범위 내를 인정하게 이제 논리를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 이제 대표권 제한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이익 상반의 경우에 하여튼 상대방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대리인 선임의 제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표권을 행사하되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대리권의 수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 행위는 법인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포괄적 대리권의 수여는 그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만 있어서 좀 크게 사례화 되기는 어려운데, 사례 문제에서 좀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확실히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법인과 함께 법인 다음에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내용이 나오는데, 교과서에서 법인은 이제 법적인 등기를 거친 뭐 회사라고 친다면,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이제 비법인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종중과 교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 의의를 보시면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그러니까 법인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된다. 이를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며, 민법에서는 그 재산의 소유를 총유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그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죠. 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그 실체가 사단이나 재단인 점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 외에는 법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건 뭐 아까 등기사항 이런 거죠. 대표권 제한 사항을 등기 뭐 이런 건데, 여기선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무권 대리 문제를 내기가 좀 더 좋겠죠. 그 권리 능력 사단 없는 사단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진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해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 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정해지며 구성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이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 수행할 때 비법인 사단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 이 요건을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첫 번째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이 있어야 되고, 이에 근거해서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하여지며, 다수결 이게 키워드고, 그 다음에 구성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타 주요사항의 확정, 이 주요사항의 확정, 이런 식으로 뭐 요건들을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뭐 민법상 사례 문제에서는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서 나중에 민사소송법 강의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주의는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단,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60조와 같은 규정,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는 규정이죠. 이런 규정은 준용될 수 없으나 35조 등 나머지 법인의 규정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비법인 사단과 대표기관의 관계는 위임과 같아 제691조도 유추 적용될 수 있고,
비법인 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을 알지 못한 데는 그 거래 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러한 사정은 무효를 주장한 측이 주장 입증해야 된다. 아까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는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악의거나 그러니까 무과실로 알지 못한 때 그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총유이고 총유에 관해서는 물권법상 제가 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이 비법인 사단은 아까 사단적 규약을 만들어서 조직을 갖추고 있고 다수결에 의해 의사집행이 이루어지며 그 밖에 주요 사항 등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게 종중과 교회가 있어요. 이건 성립 요건이 앞선 거랑 또 다릅니다. 종중의 성립 요건과 종언의 자격을 보시면 판례는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언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을 종언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이란 거죠. 그 명칭이나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앞에 비법인 사단 요건들이. 종언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이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창규 표시에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이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 내의 자들로만 혹은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사적 의무단체로 종중과 다르고 이 경우에는 남성만을 구성원으로 한정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건 종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종중이 아닌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비법인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 기관으로 종중 최고의결기구는 종중총회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종중총회는 족보에 의해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하여야 하고 성년 여성들에게 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 인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권 제한과 관련해서 무권대리 혹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사례 문제화 될 수 있는데 종중이랑 교회랑 요 최근에 출제된 예는 없습니다. 최근 판례가 잘 없기 때문에. 다음 밑에 교회도 종중과 유사한데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받는 단위는 일정한 지역에서 신앙활동을 하는 개개의 지교회이다. 한편 다수의 교인들이 종전교회를 탈퇴해 새 교파에 들어가는 경우 판례는 이를 교회의 분열이라 하면서 교단의 탈퇴가 교회 규약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민법 제42조 1항을 유추 적용해 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이제 교회 탈퇴가 되는 거고 이 요건을 갖춘 태에는 종전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기속되지만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탈퇴한 사람은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나가는 것 뿐이고 그 교회의 재산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교회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탈퇴한 교인만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보았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종중이나 교회와 관련해서 사례 문제가 나올 확률은 높지 않고 앞에 말한 비법인 사단도 마찬가지로 대표권 제한과 관련해서 무권 대리 검토 혹은 표현 대리 검토 이런 것들이 좀 사례화될 확률이 높으니까 뒤에 있는 대리와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9번. 이제 당사자는 다 지나갔고 인과 법인을 다 검토를 했잖아요. 인과 법인을 검토를 했으니까 다 지나갔고 이 주물과 종물은 사실 조문 체계상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이제 일종의 권리의 객체에 관한 조문이라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명확성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단일물을 원칙으로 한다. 물건은 단일물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각각 독립한 두 개의 물건 사이에 한 편이 다른 편의 효용을 돕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각각 주물과 종물이라 한다. 종물의 요건, 이건 100조에 있습니다. 100조. 위치가 갑자기 확 뒤로 가는데 아까 법인의 불법행위가 35조 1항인데 그와 관련해서 등기사항 이런 게 60조. 그다음 법인의 청산 관련 조문들이 있는데 청산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없고 중요하게 사례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00조까지 지금 점핑을 했는데 종물의 요건으로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한다.
이거는 조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암기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사례형 문제를 풀 때는 조문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변호사 시험도 법전을 주고 당연히 5급 공채 시험도 그 5급 공채 시험용 법전이랑 똑같은 걸 나눠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디에 있나 추출을 해서 보면 되니까 법원행시도 마찬가지로 그 5급 공채용 그 시험용 법전을 줍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종물은 주물에 상용하고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주물과 종물이 어느 정도 밀접한 장소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물과 종물에 대해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추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이다. 그러니까 주물에 대해 선의 취득한다고 해서 종물을 선의 취득하게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종물의 효과, 이건 100조 이항인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다만 물권 변동에서 필요한 공시 방법은 이와는 별개인데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의 대상에는 제100조 이항의 유추 적용. 왜 유추 적용할까요? 100조는 물건의 객체에 관한 건데 이건 권리잖아요. 지상권이란 권리이기 때문에 유추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매매 대상에는 100조 이항의 유추 적용에 의해 건물 외의 지상권도 포함되지만 매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 지상권 이전 등기도 해야 한다고 한다.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전 등기도 해야 한다고 한다. 본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하고 따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약을 한 경우에. 그리고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의 유추 적용. 아까 말했듯이 권리의 객체에 대해 적용된 조문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권리를 종된 권리라고 하려면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종물의 요건이 마찬가지로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주제 10부터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의사표시 그리고 요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일단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